허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남원 장터의 한복판에 장터의 질서를 비웃기라도 하듯 거대한 몸뚱이를 버티고 선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돼지, 남원 장터의 무법자이자 저작거리 상인들에게는 저승사자와도 같은 왈패 두목이었습니다. 그날도 돼지는 자신의 패거리들을 이끌고 좌판을 걷어차고 상인들을 협박하며 보호비라는 명목에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오늘까지 돈을 못 바치면 내 놈의 팔다리가 무사할 줄 알아. 힘없는 노점상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돌릴 뿐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인파를 해치고 작고 앳된 여자아이 하나가 아장아장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소미. 아이의 자그마한 품속에는 할아버지가 며칠 밤낮으로 손수 깎아 만들어준 날개를 활짝 편 모양의 새 한 마리가 소중하게 안겨 있었지요. 소미는 눈앞의 험악한 광경을 미처 보지 못하고 돼지의 거대한 몸뚱이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쿵! 아이는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고 품에 안고 있던 목각새가 손에서 튕겨나가 돼지의 발치 바로 앞으로 대구르르 굴러갔습니다. 아야! 어떤 놈의 자식이야? 술에 취해 있던 돼지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발밑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앙증맞은 목각새를 보고는 비웃음을 터뜨렸지요. 뭐야, 이까진 나무 쪼가리 때문에 내 발을 더럽힐 뻔했잖아. 그는 고의적으로 자신의 육중한 발로 목각새를 지그시 밟았습니다. 빠직!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소미의 소중한 보물, 할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목각새의 한쪽 날개가 힘없이 부러져 나갔습니다. 소미의 동그란 눈에 순식간에 굵은 눈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아이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기 직전 장터의 소음 속에서 한 노인의 메마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미야. 그 소리에 장터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어버렸습니다. 소동을 보고 달려온 이는 낡고 빛바랜 무명옷을 입은 늙은 목수였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깊게 팬 주름, 그리고 오랜 노동으로 마디가 굵어진 손. 누가 보아도 그저 평범하고 힘없는 늙은이, 소미의 할아버지 강익현이었습니다. 그는 인파를 해치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어떤 감정도, 어떤 서두름도 없었지요. 그는 울음을 터뜨리려는 손녀에게 다가가 말없이 머리를 한 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그 손길에 터져 나오려던 울음을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익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의 손녀보다 몇 배는 더 커 보이는 왈패 두목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마른 우물처럼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아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장터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늙은 목수가 굽실거리며 용서를 빌거나 혹은 분노에 차 달려들다 된통당할 것이라고 예상했지요. 하지만 강익현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싸우지도 화내지도 빌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돼지의 발치에 부서진 채 나뒹구는 목각새 조각들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주어라. 그의 목소리는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메마르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에는 장터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고 듣는 이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하고도 절대적인 위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서슬퍼런 왕의 어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순간 돼지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우려 했습니다. 그의 몸이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절로 움직이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나약한 반응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감히 저 늙은이 앞에서 굴복할 뻔했다니. 치욕감이 그의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치욕감에 돼지의 이성은 마비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며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지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일부러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크하하하, 모두 들었는가? 이 노망난 영감탱이가 지금 누구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냐? 내가 내 놈의 부서진 나무 쪼가리나 줍는 게 돼지로 보이드냐? 그의 억지 웃음에 주변에 있던 왈파의 패거리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함께 비웃음을 터뜨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두목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 영감, 오늘 제삿날인 줄도 모르고 날뛰는구먼. 돼지는 군중의 호응에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자신의 위엄을 되찾기 위해 더욱 잔인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지요. 그는 아직 부서지지 않은 목각새에 남은 조각마저 자신의 육중한 발로 한 번 더 힘껏 짓밟아 으깨버렸습니다. 빠지직, 이제는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어떠냐, 영감, 내 놈 손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으냐? 그렇다면 돈을 가져와야지, 돈을. 어디서 감히 천한 목수놈이 이 몸에게 명령질이야. 그는 바닥에 침을 탁 뱉고는 강익현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화가 나는가? 그렇다면 어디 한번 쳐보시게. 이 늙어빠진 주먹으로 내 얼굴에 흠집이라도 낼 수 있겠는가? 왈패들은 모두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강익현은 그저 손녀 앞에서 망신만 당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강익현의 그 무표정한 얼굴 깊은 곳에서 아주 차갑고 어두운 무언가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의 마른 우물 같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섬뜩한 불꽃 하나가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돼지는 자신이 지금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그 심장을 칼로 쑤신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강익현의 움직임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언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저 눈앞에서 무언가 그림자 같은 것이 한번 스윽 하고 흔들렸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가장 먼저 이변을 알아챈 것은 강익현을 희롱하던 돼지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강익현의 어깨를 툭 치던 자신의 손목에서 갑자기 뚜둑 하는 뼈와 힘줄이 뒤틀리는 끔찍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팔이 마치 제 것이 아닌 것처럼 기괴한 각도로 꺾여버리는 것을 보았지요. 크악! 돼지의 입에서 짐승의 것에 가까운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비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반대편 손목 그리고 양쪽 발목에서도 연이어 똑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뚜둑, 뚜두둑. 그의 몸을 지탱하던 모든 관절이 순식간에 제자리에서 벗어나 탈구되어 버린 것입니다. 돼지의 육중한 몸뚱이는 마치 실이 끊어진 꼭두각시 인형처럼 힘없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에 눈알이 튀어나올 듯한 표정으로 바닥을 뒹굴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그의 사지는 그의 의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장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왁자지껄하던 소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돼지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사람들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어느새 강익현이 울고 있는 손녀 소미를 자신의 마른 팔로 안아들고 있는 것을. 그는 언제 움직였는지 태연한 표정으로 흩어져 있는 부서진 목각새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줍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 끔찍한 일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조각까지 모두 주워 담은 뒤 겁에 질려 굳어있는 왈패 패거리들과 경악한 군중들을 한번 쓱 둘러보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고통에 울부짖는 돼지의 비명소리가 저주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 한동안 멍하니 강익현이 사라진 자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늙고 힘없는 목수가 눈 깜짝할 사이에 장터의 무법자를 폐인으로 만들어버렸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귀신에 홀린 것 같다. 도깨비의 조화가 틀림없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사태의 진실을 꿰뚫어 본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장터 한 구석에서 쇠를 달구고 있던 박 대장장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경악이 아닌 깊은 전율과 함께 희미한 확신에 찬 눈빛으로 강익현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거친 입술 사이로 거의 잊고 있었던 전설 속의 이름이 나지막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림자 걸음이다. 틀림없어. 박 대장장이는 젊은 시절 한양의 무기감에서 일했던 뛰어난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왕의 직속 비밀 조직이자 나라의 적들을 소리 없이 처리하던 전설적인 암살 조직 흥낭대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흥낭대의 무기를 바로 자신이 직접 만들어 바쳤던 것입니다. 흥낭대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가장 잔인하며 가장 완벽했던 단 한 사람. 그는 자신의 존재를 그림자처럼 지우고 오직 왕의 명예만 움직인다 하여 왕의 그림자라고 불렸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소리가 없었고 그의 칼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림자 걸음은 상대가 인지하기도 전에 급소를 파고들어 제압하는 신기에 가까운 보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대장장이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설적인 그림자의 얼굴을, 그리고 그의 진짜 이름을, 바로 강익현. 수십 년 전 호련히 모든 것을 버리고 종적을 감추었던 바로 그 사내. 박 대장장이는 방금 전 강익현이 보여준 움직임이 바로 그 그림자 걸음과 똑같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말도 안 돼. 그 유령이 아직 살아있었단 말인가? 그것도 이런 총우석에서 평범한 늙은 몫으로. 박 대장장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뜨거운 화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벌어진 일은 그저 사소한 시비가 아니라는 것을. 수십 년간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조선에서 가장 위험한 호랑이가 어리석은 하룻강아지 때문에 잠에서 깨어난 것임을. 그리고 그 깨어난 호랑이가 곧 이 남원 땅에 피바람을 몰고 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돼지의 봉어지인 낡은 창고 아는 지옥도를 방불케 했습니다. 읍내에서 가장 용하다는 접골사가 돼지의 뒤틀린 손목과 발목을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요. 뚜둑! 우두둑! 뼈가 맞춰질 때마다 돼지의 입에서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은 고통과 분노로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영감탱이, 내 반드시 내 손으로 찢어 죽일 것이다. 관절이 겨우 제자리를 찾았지만 극심한 고통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그를 더 미치게 만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늙은이 하나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씻을 수 없는 치욕감이었습니다. 남원 장터를 주름잡던 자신의 위신이 하룻밤 사이에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의 부하 왈패들은 겁에 질려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그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두목님, 그 영감 아무래도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술을 부리는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건드려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돼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시끄럽다, 이 쓸모없는 놈들아. 고작 늙은이 하나에게 겁을 먹고 그따위 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냐. 요술은 무슨 놈의 요술. 그저 눈속임일 뿐이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 밤 이 치욕을 10배, 100배로 갚아줄 것이다. 그 영감탱이의 사지를 하나하나 부러뜨려 소금을 뿌리고 저작거리 한복판에 매달아 놓을 것이다. 감히 이 몸을 건드린 대가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그의 광기 어린 외침에 부하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돼지는 자신의 패거리 수십 명을 모두 긁어모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과 묵직한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눈에는 잔인한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지요. 그들은 어둠을 틈타 횃불을 들고 간기현이 사는 상이슬계 외딴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스스로 죽음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익현의 오두막은 상이슬계에서도 가장 외딴 곳에 마치 세상과 등을 진 듯 고요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돼지와 그의 패거리들이 살금살금 오두막을 포위했을 때 집 안에서는 희미한 등잔불 빛만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저 안에 있다. 돼지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신호를 보내면 사방에서 동시에 들이닥치는 거다. 늙은이와 계집애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그의 신호와 함께 수십 명의 왈패들이 짐승 같은 함성을 지르며 오두막의 낡은 문과 창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휙 하는 바람 소리와 함께 집 안에 있던 유일한 등잔불이 꺼졌습니다. 순식간에 오두막 안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완벽한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뭐야? 왈패들은 당황하여 우왕좌왕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으로는 서로의 윤곽조차 구분하기 힘들었지요. 바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컥! 가장 먼저 집 안으로 뛰어들었던 왈패 하나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암흑 속에서 누군가 그의 목 뒤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한 것입니다. 뭐야? 누가 있나? 으악! 내 팔이 부러졌어! 암흑 속에서 왈패들의 비명과 뼈 부러지는 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마치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가장 약한 부분, 즉 관절과 급소만을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왈패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밀치고 밖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그들에게 이 낡은 오두막은 더 이상 사냥터가 아닌 벗어날 수 없는 칠흑 같은 무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지옥 같던 아수라장이 멎고 오두막 안에는 왈패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닥 하는 소리와 함께 방 한가운데의 등잔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왈패들은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들이닥쳤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방 한가운데에 조용히 서 있는 강익현의 모습을, 그의 한 손에는 잠들어 있는 손녀 소미가 곤히 안겨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그저 평범해 보이는 낡은 나무 지팡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옷에는 흙먼지 하나, 피 한 방울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수십 명의 왈패들이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관절이 기괴한 각도로 꺾인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제대로 몸을 가누는 자가 없었지요. 돼지는 공포에 질려 온몸을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귀신이다. 저놈은 사람이 아니야. 귀신이야. 강익현은 그런 그를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없는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지팡이로 바닥을 한번 툭 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메마르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법의 무게가 실려 있었지요. 내 집에서는 내가 법이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든 손녀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안은 채 방구석에 앉아 그들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 고요한 시선이 수십 개의 날카로운 칼날보다 더 무섭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왈패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며 혼비백산하여 오두막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 두 번 다시 이 끔찍한 집을 돌아보지 않으리라 맹세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낡은 오두막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깊은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돼지는 엉망이 된 몸을 이끌고 정신없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 겪었던 끔찍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지요. 늙은이 하나에게, 그것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자신의 패거리 전체가 속수무책으로 박살이 났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봉어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원 고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기와집으로 향했지요. 그곳은 남원의 상권을 쥐고 있는 고리대금업자이자 왈패들의 실질적인 배후인 조태섭의 저택이었습니다. 돼지는 그저 얼굴 마담일 뿐 그의 모든 악행 뒤에는 바로 이 조태섭이 있었습니다. 돼지는 조태섭의 방으로 기어들어가 엎드려 울며 자초지종을 모두 고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을 살려주십시오. 그 영감은 사람이 아니옵니다. 필시 요술을 부리는 요괴이거나 귀신이 분명하옵니다. 조태섭은 비단 의자에 비스듬히 기댄 채 여유롭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돼지의 꼴사나운 보고를 들으며 처음에는 인상을 찌푸렸지요. 하지만 지팡이 하나로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을 제압한 늙은이라는 대목에서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의 뇌리를 아주 오래전 잊고 싶었던 한 사내의 이름이 스치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 늙은이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더냐. 강익현이라는 늙은 목수라고 하옵니다. 강익현, 조태섭은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리며 술잔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자해 보이던 얼굴이 순식간에 뱀처럼 차갑고 잔인한 표정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유령이, 그 지긋지긋한 유령이 아직도 살아있었단 말인가. 조태섭은 사실 몰락한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전 이 남원고을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탐관오리였습니다. 하지만 왕의 직속 비밀 감찰 조직이었던 흥랑대의 수장에게 그의 모든 비리가 낱낱이 파헤쳐져 가문 전체가 풍비박산나고 겨우 목숨만 건져 도망쳤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흥랑대의 수장,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원수의 이름이 바로 강익현이었던 것입니다. 조태섭은 그가 당연히 죽었거나 멀리 사라졌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조태섭의 머릿속에 수십 년 전에 끔찍했던 기억이 악몽처럼 되살아났습니다. 화려했던 자신의 저택에 그림자처럼 스며들어와 자신의 모든 비리가 적힌 비밀 장부를 훔쳐갔던 검은 복면의 사내. 자신의 목에 차가운 칼날을 들이대고 너의 죄는 너의 목숨보다 무겁다 라고 속삭였던 그 서늘한 목소리. 바로 강익현이었습니다. 조태섭은 그날 이후 모든 것을 잃고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는 절치부심하며 고리대금업과 온갖 추악한 방법으로 다시 불을 쌓았고 마침내 남원의 그림자 권력자가 되어 재기에 성공했지요. 그는 자신의 과거를 아는 이는 모두 죽었을 것이라고 이제는 자신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원수가, 그 지긋지긋한 유령이 아직 살아있었다니. 그것도 바로 이 남원 땅에서 평범한 늙은 목수로 위장한 채 자신의 눈앞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하하하하. 조태섭은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지요. 잘 되었다. 아주 잘 되었어. 내 발로 직접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어주었구나.
그의 마음속에서 수십 년간 묵혀두었던 복수심이 독사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강익현을 단순히 죽이는 것을 넘어 그에게 자신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늙은이에게 어린 손녀가 하나 있다고 했겠다. 조태섭이 섬뜩한 눈으로 돼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예, 대감마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애지중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좋다. 조태섭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고통만큼 뼈에 사무치는 것은 없지. 내 그놈에게 지옥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그는 자신의 저택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비밀 무기고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만약을 대비해 길러온 충직하고 잔인한 사병 수십 명이 대기하고 있었지요. 모두 준비하라. 오늘 밤 아주 재밌는 늙은 호랑이 사냥을 시작할 것이다. 한편 강익현 역시 조태섭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돼지 같은 왈파의 두목이 그토록 많은 수의 사병을 동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평화로운 삶이 이제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조태섭이 자신을 알아본 이상 그는 결코 자신과 손녀를 가만두지 않을 터였습니다. 강익현은 그날 밤 손녀 소미를 재운 뒤 몰래 집을 빠져나와 박 대장장이를 찾아갔습니다. 박 대장장이의 대장간은 밤늦도록 쇠를 두드리는 소리로 요란했지요. 강익현의 등장에 박 대장장이는 하던 일을 멈추고 말없이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네 솜씨는 여전하군. 강익현이 화로의 불빛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자네의 그림자 걸음도 녹슬지 않았더군. 박 대장장이가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대체 어찌 된 일인가? 조태섭 그놈이 어찌 자네를... 강익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업보다. 그는 흥랑대의 수장으로서 수많은 피를 묻히며 살아왔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일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지요. 자신이 벤자리에 또 다른 악이 자라나고 부패의 고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쳤었네. 피로 피를 씻는 일에.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지. 내 손에 죽어나간 자들의 원혼을 피해 조용한 곳에서 속죄하며 살고 싶었네. 그는 죽은 아들과 그 아들이 남긴 유일한 핏줄인 손녀 소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아들은 내가 제거했던 한 역적의 잔당들에게 보복으로 목숨을 잃었네. 그들은 나를 찾지 못하자 나의 가족에게 칼을 겨눈 것이지. 나는 내 아들의 시신 앞에서 맹세했네. 다시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 남은 삶은 오직 저 어린 손녀를 지키는 데 쓰겠다고. 그것이 바로 전설의 그림자가 평범한 늙은 목수가 되어 이 산골에 숨어든 이유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손녀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까봐 평생을 숨죽이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놈이 나를 찾아냈군. 조태섭 그놈은 내 과거의 망령이야. 내가 아무리 도망쳐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강익현의 눈에는 깊은 체념과 함께 손녀를 지켜야만 한다는 아버지로서의 뜨거운 결의가 함께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강익현은 날이 밝자마자 손녀 소미를 데리고 마을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조태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더 깊은 곳으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태섭은 그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그는 강익현이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요. 강익현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였습니다. 그는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박 대장장이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기 위해 잠시 대장간에 들렀습니다. 집에는 소미 혼자 남아
할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목각새를 가지고 놀고 있었지요. 바로 그 짧은 틈을 조태섭의 자객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림자처럼 나타난 검은 복면의 사내들이 소리 지를 틈도 없이 소미의 입을 막고 자루에 담아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강익현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텅 빈 집과 싸늘한 정적뿐이었습니다. 소미야! 소미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손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지요. 마당에는 소미가 가지고 놀던 목각새와 뾰족한 비수 하나가 바닥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수에는 붉은 천에 피로 쓴 서찰 하나가 매달려 있었지요. 내년에 손녀는 내가 데리고 있다. 서찰의 내용은 간단하고도 잔인했습니다. 손녀를 되찾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일 밤 자시에 홀로 관아 뒤편에 낡은 폐가로 오너라. 만약 다른 꿍꿍이를 품거나 약속을 어길 시에는 내년에 손녀는 갈갈이 찢긴 시신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손녀가 납치되자 강익현의 눈에서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옹기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그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은 오직 상대를 죽이기 위한 살기만이 가득한 흥랑대의 수장 그림자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러 왔던 그의 분노와 사리가 마침내 봉긴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박 대장장이의 대장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대장간 가장 깊숙한 곳, 아무도 그 존재를 모르는 비밀스러운 벽장 앞으로 섰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숨겨진 장치를 눌러 벽장을 열었지요. 벽장 안에는 검은 천에 쌓인 길고 묵직한 무언가가 수십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놓여 있었습니다. 강익현은 떨리는 손으로 천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칠흑같이 검고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는 한 자루의 칼이었습니다. 칼날은 유선형으로 휘어져 마치 굶주린 늑대의 송곳니처럼 날카로웠고 칼자루 끝에는 늑대의 머리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과거 그가 흥랑대의 수장으로 있을 때 사용했던 그의 전용검, 흥랑도였습니다. 박 대장장이가 그의 몸에 맞추어 그의 기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한 세상에 단 한 자루뿐인 암살검이었습니다. 강익현은 다시는 이 칼에 피를 묻히지 않으리라 맹세하고 이곳에 봉긴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는 수십 년 만에 다시 흥랑도를 손에 쥐었습니다. 칼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의 손에 착 감겨왔습니다. 오랜 잠에서 깨어난 칼날이 주인의 살기에 반응하듯 낮게 울었습니다. 오늘 밤 강익현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오는 소리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남원에서 빌린 모든 빚을 남김없이 받으러 간다. 박 대장장이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남원 땅에 지독한 피바람이 불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조선 최고의 호랑이가 자신의 새끼를 구하기 위해 마침내 포효하며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약속된 밤, 자시가 가까워 오자 강익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는 조태섭이 말한 관아 뒤 패가 가 명백한 함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터는 바로 조태섭의 본거지, 그 거대한 저택일 터였습니다. 조태섭의 저택은 마치 철옹성처럼 보였습니다. 높은 담벼락 위에는 날카로운 쇠꼬챙이가 촘촘히 박혀 있었고 정문과 후문은 수십 명의 사병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지요.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할 철통 같은 경비였습니다. 하지만 강익현은 그림자였습니다. 그는 정문이 아닌 저택의 가장 어둡고 높은 담벼락 앞으로 소리 없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주변의 지형과 바람의 흐름을 순식간에 읽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한 마리 검은 표범처럼 단 몇 번의 도약만으로
미끄러지듯 담벼락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의 발은 담벼락 위를 순찰하던 사병의 바로 등 뒤에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컥! 사병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목이 꺾인 채 쓰러졌습니다. 강익현은 그의 몸을 담벼락 아래로 조용히 내려놓고 안뜰로 뛰어내렸습니다. 그의 한 사람의 전쟁이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집 안방을 거닐 듯 저택의 복잡한 구조를 꿰뚫어 보며 움직였습니다. 그는 숨겨진 통로와 경비의 사각지대를 본능적으로 찾아냈습니다. 그는 연기처럼, 안개처럼 건물의 그림자를 타고 소리 없이 이동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을 조태섭과 그리고 손녀 솜이었습니다. 그의 앞을 가로막는 자는 모두 소리 없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살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잠재울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날이 복도를 순찰하던 사병의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가면 사병은 쥐 죽은 듯이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경비를 뚫고 단 한 번의 비명 소리도 없이 저택의 심장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조태섭의 방으로 향하는 마지막 복도. 그곳은 저택에서 가장 경비가 삼엄한 곳이었습니다. 좁은 복대는 조태섭이 가장 신임하는 정예 사병 20명이 두 줄로 늘어서서 틈없이 경계를 펴고 있었지요. 강익현은 복도 입구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는 적들의 위치와 호흡,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머무는 아주 짧은 틈까지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움직였습니다. 그의 몸은 더 이상 늙은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은 바람처럼 섬광처럼 어둠 속을 갈랐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복도에 걸린 등불들을 향해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쇠구슬들을 던졌습니다. 챙, 챙그랑. 순식간에 복도는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뭐야, 적의 습격이다. 사병들이 당황하여 소리치는 순간 강익현은 이미 그들의 한가운데로 파고든 뒤였습니다. 그는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림자가 춤을 추듯 어둠 속으로 오고 갈 뿐이었습니다. 컥! 으악! 어둠 속에서 짧은 비명과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마치 불협화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강익현의 손과 발, 팔꿈치와 무릎이 보이지 않는 무기가 되어 사병들의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그는 결코 2번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상대의 전투 능력을 완벽하게 빼앗았습니다. 어둠 속의 학살은 불과 몇 숨이 오가는 찰나의 순간에 끝이 났습니다. 복도 끝, 조태섭의 방문을 지키고 있던 마지막 사병이 자신의 목을 향해 날아오는 어둠 속의 주먹을 인지했을 때 그의 의식은 이미 끊어진 뒤였습니다. 복대는 다시 섬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익현이 조용히 촛불 하나를 다시 켰을 때 드러난 광경은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20명의 정계 사병들이 마치 잠이라도 든 듯 복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강익현은 쓰러진 시체들을 밟고 조태섭의 방문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의 옷에는 여전히 피 한 방울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쾅! 강익현은 잠겨있는 방문을 어깨로 부딪혀 단숨에 박살 내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예상대로 조태섭이 있었습니다. 그는 값비싼 비단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지요.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광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바로 옆에는 의자에 묶인 채 입에 재갈이 물려있는 손녀 소미가 있었습니다. 소미는 할아버지를 보자 눈물을 글썽이며 발버둥 쳤습니다. 조태섭은 술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소미의 목에 차가운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왔구나, 왕의 개. 내 놈이 올 줄 알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떠냐? 내년이 가장 아끼는 것의 목에 내 칼이 닿아 있는 기분이. 수십 년 전 내 놈이 내 목에 칼을 겨누었을 때 내 심정이 바로 이러했다. 강익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허리춤의 흥낭도를 굳게 쥐고 있었습니다. 조태섭은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처럼 자비롭지 않다. 나는 내 놈의 손으로 직접 내 핏줄의 숨통을 끊는 꼴을 봐야겠다. 무기를 버려라, 강익현. 그리고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 계집의 목은 당장 날아갈 것이다. 그는 소미의 목에 댄 칼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얀 살갗 위로 붉은 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소미의 눈에 극심한 공포가 어렸습니다. 강익현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손에 쥔 흥낭도를 바닥으로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조태섭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십 년간 그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았던 그의 무릎이었습니다. 좋다. 아주 좋아. 조태섭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황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평생의 원수를 자신의 발 아래 꿀린 것입니다. 이제 내 놈의 목숨을 거두어 나의 오랜 원한을 풀 차례로구나. 그는 소미에게서 칼을 떼어 무릎 꿇은 강익현의 목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조태섭은 승리감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 꿇은 강익현의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보아라, 강익현. 이것이 바로 너의 최후다. 너는 내년의 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개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는 복수의 칼날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가득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던 강익현의 눈이 번쩍 하고 빛났습니다. 먹잇감의 목을 물기 직전 호랑이의 눈이었습니다. 강익현은 무릎을 꿇은 자세 그대로 땅을 박차고 튀어 올랐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자신의 흥낭도를 발끝으로 튕겨 올려 허공에서 잡아챘습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조태섭이 상황을 파악하고 당황하여 칼을 내리치려 했을 때 강익현의 칼은 이미 그의 품속을 파고든 뒤였습니다. 챙! 두 사람의 칼이 단 한 번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정적. 조태섭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멀쩡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상처 하나 없었지요. 뭐야? 그가 비웃음을 터뜨리려던 순간 그는 자신의 손에 더 이상 칼이 들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칼을 든 오른팔 전체가 감각 없이 축 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강익현의 칼은 조태섭이 칼을 휘두르는 바로 그 찰나의 빈틈을 파고들어 그의 손목과 팔꿈치 그리고 어깨의 힘줄을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모두 끊어버린 것입니다. 칼을 든 팔 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된 것입니다. 뒤늦게 찾아온 극심한 고통에 조태섭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의 분노에 찬 야수 같은 검술은 감정 없이 필요한 만큼만 움직이는 강익현의 섬광과도 같은 칼 앞에서 완벽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조태섭은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살려다오, 익현. 내가 잘못했다. 돈이든 뭐든 네가 원하는 것은 다 주겠다. 제발 목숨만은. 수십 년 전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자에게 이제는 자신이 목숨을 구걸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강익현은 묶여있던 소미의 포박을 풀어주고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조태섭에게 차가운 눈으로 다가갔습니다. 너는 내 아들을 죽였다. 강익현의 목소리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더욱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손녀마저 죽이려 했지. 네가 나에게 진 빚은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조태섭의 앞에 섰습니다. 조태섭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이미 그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용서 없는 심판을 내린다. 강익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흥낭도가 조용히 그리고 망설임 없이 조태섭의 심장을 향해 꽂혔습니다. 컥! 조태섭의 입에서 짧은 신음과 함께 검붉은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의 눈에서 서서히 빛이 사라져갔습니다. 강익현은 자신의 칼을 뽑아 조태섭의 옷에 묻은 피를 닦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칼집에 넣었습니다. 이제 빚은 모두 받았다. 다음 날 아침 남원 고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고을의 그림자 권력자였던 조태섭과 그의 모든 사병들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했다는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현장을 덮쳤을 때 거대한 저택은 마치 유령의 집처럼 고요한 시체들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범인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유일한 단서는 저택 곳곳에 쓰러진 수십 구의 시신 중에 칼에 의해 목숨을 잃은 자는 오직 조태섭 한 사람뿐이라는 기이한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조태섭의 악행에 분노한 왈패들끼리 세력 다툼을 벌이다 공멸한 것이다. 그가 해코지했던 수많은 원혼들이 마침내 그를 덮친 것이다.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박 대장장이는 조용히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포도대장에게 간밤에 조태섭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다른 왈패 패거리들이 그의 저택을 습격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지 못해 고심하던 관에게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이 되어 주었지요. 결국 사건은 조태섭의 악행에 분노한 왈패들끼리 벌인 세력 다툼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을의 가장 큰 암적인 존재였던 조태섭과 그의 무리가 사라지자 남원 땅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곧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터에서 왈패두목을 혼쭐 내주었던 늙은 목수 강익현과 그의 어린 손녀가 바로 그날 밤 마을에서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제야 어리언풋이 짐작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해결한 이가 바로 그 과묵하고 힘없어 보이던 늙은 목수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강익현과 소민은 그날 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그들은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그림자처럼 스며들어간 것입니다. 몇 해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원장터에서 있었던 끔찍했던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다만 아이들 사이에서 나쁜 짓을 하면 지팡이를 든 그림자 할아버지가 나타나 혼내준다는 무서우면서도 교훈적인 예시이야기만이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남원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동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작은 초가집 툇마루에 한 인자한 노인이 훌쩍 자란 손녀의 무릎을 베고 누워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고 그저 평온한 미소만이 가득했지요. 소녀는 할아버지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흰머리를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소녀의 손에는 예전에 그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아름답게 조각된 새로운 목각새 한 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노인은 소녀의 손에 들린 목각새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조각칼을 꺼내
목각새의 날개 끝을 조금 더 부드럽게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섬세하고 정교했습니다. 장터의 호랑이는 이제 더 이상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사랑하는 손녀의 곁에서 그녀를 위한 작은 행복을 깎아 만드는 평범한 할아버지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는 길고 긴 싸움 끝에 마침내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소박하고 평화로운 삶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들의 전설만이 남원 장터의 바람결에 실려 조용히 전해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